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고려대학교 심리학부에 있고요. 김학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뇌의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뇌는 미래 이제 생존의 어떤 위협을 예측하게 되면 그걸 방지하려고 여러 가지 행동들, 전략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방어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기 방어 행동이 이제 지나칠 경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로 표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표적인 걸 예로 들자면은 이제 첫 번째는 타인 험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나한테 뭔가 어떤 굉장히 심한 불이익을 줬던 사람에 대해서 뭐 험담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누군가를 이제 험담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호감을 얻고 싶은 욕구가 지나칠 경우에는 누군가를 험담함으로써 이제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불안감이 너무 커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나의 정체성을 이제 과도하게 인식할 때 사람들의 말에 너무 지나치게 동조하려는 행동을 보인다거나 나의 집단과 반대되는 그런 집단에 대해서 지나친 어떤 공격성 그리고 경쟁심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그런 행동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내가 속해 있는 어떤 학교의 과자함 같은 걸 예. 착용함으로써 나의 어떤 사회적 지위를 집단을 통해서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좀 지나친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타인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노력이 지나친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머리에 지금 떠오르는 예는 더 리더라고 하는 영화의 이제 주인공으로 나온 한나라는 여성이 있거든요. 그 여성은 자신이 이제 문맹이라는 사실이 들킬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행동까지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서 무기징역을 받는 선택까지도 감수하는 그런 선택을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참 어려운 행동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과도하게 만들어질 때 불균형을 심각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상태로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의 이유, 뇌에 대한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 행동의 이유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내 안에 있는 어떤 욕구와 외부의 환경 간의 충돌이 발생할 때 사실 이 충돌을 중재화하기 위한 어떤 뇌 작동 기제가 활성화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문내측 전전두 피질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내측 전전두 피질의 중간 부분. 그러니까 이 문내측 전전두 피질이라고 하는 곳이 결국에는 내 욕구와 외부 환경 간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하는지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근데 어떤 건강한 방식으로 충돌을 해소하는 사람들은 그때 이제 감정의 원인을 내부로 돌려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 원인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어떤 뇌가 활성화되는 건 기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기질적인 부분이 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제 제가 예로 드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 뇌에서 활성화되는 정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이건 사실 유전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이 유전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 도파민의 활성화 정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나요. 이런 사람들은 보상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유전인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이 서양 문명에서 자라나게 되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로 성장한다고 해요. 근데 동일한 유전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동양 문화에서 성장하게 되면 극단적인 집단주의자로 성장합니다. 근데 이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문화에서 태어나건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질 않아요. 이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문화에서 어떤 강력한 그런 가치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자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가치를 학습하느냐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이 환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들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뇌와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어떤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가치를 학습하는 강도는 유전적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어떤 가치를 학습하느냐는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들, 처해 있는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겠죠. 뇌과학에서는 이제 자기감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거든요. 자기감이라는 용어. 예, 자기감이 이제 영어로는 이제 sense of self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와 내가 아닌 것 간의 경계선을 분명히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 내가 아닌 것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는 게 자기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앞에 어떤 물컵이 있으면 나는 목이 마를 때 물컵으로 손을 뻗어서 이걸 들고 마시게 되면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죠. 나의 생존을 위해서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는지를 내가 일생 동안 학습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성공적으로 내가 물을 마시게 되면 자기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자기감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생물학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 환경 대신에 타인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환경을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잘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느낌인 거죠. 이걸 바로 자존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자기감이라는 게 굉장히 자존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기반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자기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나요? 결국에는 이제 타인으로부터 뭔가 칭찬을 받거나 아니면 비난을 받게 되면 우리 뇌는 계속 이제 불균형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 이걸 자존감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자존감 상태가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큰 차이는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런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걸 쉽게 해소하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것들을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그 즉시 어떤 수월한 방법들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높을 경우는 그냥 받아들이고 난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내가 문맹이기 때문에 그걸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쓰다가 계속 악순환을 발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그렇죠. 누군가를 험담한 뒤에도 내가 사실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한 이유는 그냥 내가 있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호감을 받기 위했던 건데 그걸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험담했다라는 그 사실에 너무 죄책감을 갖게 돼서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면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점점 더 불균형은 더 커지고 심각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불균형 상태로 내가 어떤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이거나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감정이라고 하는 건 양면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실제 내 신체 상태를 예측하는데 실패했다라는 얘기고요. 또 다른 메시지는 뭐냐면 더 좋은 어떤 예측을 해낼 수 있다. 내 예측을 수정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감정을 경험할 때 이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되면 그 감정을 해소하는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걸 감정 인식이 주는 어떤 이점을 잘 보여주는 한 실험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남녀 참가자들을 모집을 해서 수학 문제를 주고 이게 이제 문제풀이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알아보는 테스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하게 되면 남녀 간의 성적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다른 집단한테는 똑같은 문제를 주면서 이게 남녀 간의 수학 능력의 성차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 이제는 성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여성 참가자의 성적이 떨어지고 남성 참가자의 성적은 높아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이제 수학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어떤 위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고정관념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행동이 편향되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세 번째 집단에는 또 이번엔 이런 지시문을 줬어요. 이게 남녀 간의 수학 능력의 성차를 알아보는 시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네가 만약에 불안감을 느낀다면 이 고정관념이 너에게 주는 어떤 감정, 불안감이 원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성차가 사라져버렸어요.
결국에는 내가 불안감을 느낄 때 이 불안감이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게 해주면 그 불안감이 만들어내는 어떤 행동에서의 편향 이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항상 사람들에게 주눅들고 뭔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는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더 그런 행동이 강화가 되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도 어려울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게 사실은 다른 이유, 그러니까 어떤 불안감 때문이나 그렇죠. 고정관념이 어떤, 나한테 주는 네, 네. 감정 때문이야 라는 걸 인지하기만 해도 내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예. 결국에는 그 감정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 감정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감정 인식이 주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감정 인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약간 막연한 느낌이거든요. 감정 인식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심리학에서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조롱을 하는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어떤 충동적인 반응이, 행동이 나타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누적해서 만들어진 어떤 기억의 결과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기억들을 이제 바꿔나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 기억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그 기억을 떠올리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많이 예로 드는 건 뭐냐면 이제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주인공 남자가 사랑했던 여성과의 기억을 지워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특별한 어떤 장비가 나와요. 여자친구를 떠올리는 물건을 앞에 올려놓고 그 여자친구를 상상하게 되면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된 부분들을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마치 총을 쏘듯이 그 기억을 제거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실제 실험하고도 많이 관련이 돼요. 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쥐한테 이제 삐 소리가 나면 이제 전기 쇼크를 받게끔 어떤 장치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삐 소리만 들려도 이제 움츠려드는 공포 반응을 보여요. 근데 어떤 순간 삐 소리를 들려주면서 단백질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물을 주요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기억이 사라져요. 그 삐 소리를 듣고 공포 반응을 보이는 그 기억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아주 선택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는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걸 다시 저장하지 않으면 그 기억은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기억 재강화 현상입니다. 저는 이제 자존감 불균형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자존감의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말이나 행동을 받게 되면 순간적으로 나의 과거의 기억들이 활성화된단 말이죠. 내가 그 감정을 경험하는 순간 그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그 즉시 파악하게 되면 그때가 그 기억을 바꾸기 가장 좋은 시점이라는 거죠. 일종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이 감정을 느낄 때 특히나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굉장히 강한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정의 원인을 들여다보기 위한 어떤 훈련이나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습관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시점에는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그걸 인식하는 시점이 점점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예 그 자존감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상황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행동으로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굉장히 사소한 어떤 조작만으로도 굉장히 쉽게 무너져 버린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고무손 착시 실험입니다. 내 바로 앞에 고무로 만든 손을 올려놓고 실제 손은 가림막 뒤편에 위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나는 이제 고무손만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실험자가 내 손과 고무손의 똑같은 부위를 붓으로 이제 쓰다듬는 거죠. 그걸 한 30초 정도만 하게 되면 이 내 앞에 놓인 고무손을 내 손으로 착각하게 돼요. 이 경험이 너무나 강력해서 아무리 그게 실제 손이 아니고 고무손이라는 걸 내가 인식하더라도 그 경험을 이제 떨쳐내기 어려운 거죠.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망치 같은 걸로 손을 막 때리려고 하니까 자기 손이 아니고 고무손인데도 엄청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 고통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거의 실제 고통과 유사할 정도로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 고무손 착시를 잘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뇌수용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심박수를 실제로 측정하는 어떤 장비를 착용하고요. 그 사람 보고 속으로 한 1분 동안 자신의 심장 박동이 몇 번이나 뛰는지 세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속으로 센 값과 실제로 측정된 값 간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어떤 사람은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럼 차이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들을 잘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수용 감각,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인 거죠. 사실 재밌게도 이 고무선 착시에서 자기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왜곡된 자극에 자기감이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확장해 보면 자존감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타인이 나한테 보내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이 나를 규정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신체로부터 오는 신호에 민감한 사람들은 내 의견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경향성이 오히려 낮은 걸로 나타나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주관, 가치 이런 것들이 타인이 나에게 주는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쉽게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나를 규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내 안에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타인이 보내는 신호들에는 잘 휘둘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타인의 시선에 전혀 영향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타인의 시선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경우들을 떠올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코패스라든가 아니면 자폐증세가 굉장히 심한 환자들을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자존감이 높다라고 얘기하진 않죠. 사실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는 건 타인의 어떤 비난이라든가 칭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존감의 불균형이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빨리 다시 균형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작은 불균형들을 잘 해소하는 방법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보면서 자신만의 어떤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그렇죠. 그 감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예, 사실 타인의 비난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어떤 과도한 칭찬도 나에게는 심각한 불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비난이라고 하는 것에 주로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비난보다 자존감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데는 더 취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난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균형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반응을 촉발시키는데 타인으로부터 과도한 칭찬을 받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칭찬을 얻고자 하는 반응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타인의 어떤 칭찬의 수준을 점점 더 높이게끔 만드는 그런 기대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타인이 뭐라고 하는 건 그래도 어떻게든 방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타인이 칭찬하는 건 어떻게 자존감 방어를 우리가 할 수 있죠? 그게 사실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반응을 지나치게 높여서 더 높은 수준의 보상을 기대하는 걸 미리 차단하는 그런 행동이 어떻게 보면 자존감 불균형으로 빠지지 않게끔 미리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타인의 칭찬에 의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할 때도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감정이 나에게 주는 어떤 안 좋은 영향 혹은 고정관념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조금 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렇죠. 시간이 지난 뒤에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자아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들 있는데요. 타인의 시선과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나만의 선택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걸 통해서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계속 고안해 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도
자기 감정 인식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는 못했지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 의식으로 끄집어내서 나의 일부로 계속 통합시키는 과정. 이런 걸 통해서 자아 정체성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숨겨놨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이걸 끄집어내는 것이 오히려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어떤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피하기 어려운, 반드시 거쳐야 될 그런 한 관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김학진 교수님을 모시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